안녕하십니까. 권영설 논설위원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발행된 비타민 제138호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벌써 2017년이 밝은 지가 한 달이 지나고 설 연휴도 지나고 아니 뭘 했다고 벌써 12달 중에 한 달은 날려버리고 2월의 둘째 날입니다. 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지난해 연말 이후에 탄핵 전국에 있습니다. 우리 박한철 소장이 엊그제 퇴임을 하면서 이제 이경미 소장 등 8명만 남게 됐는데 또 이분도 또 퇴임을 하게 되면 7명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므로 그 이전에 빨리빨리 대통령 탄핵 문제를 매듭 짓자 이게 뭐 한참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불리한 게 있고 또 유리한 게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비타민은 우리 허원순 논설위원이 정리를 했는데요. 미국에 있었던 그 탄핵 사례 얘기입니다. 한 표 차로 부결된 1868년 탄핵입니다. 우리 뭐 탄핵하면 우리가 한국하고 미국 비슷한 게 많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가 기각이 되고 또 미국에서는 힐러리의 남편 빌 클린턴이 루윈스키 스캔들 이쪽으로 또 탄핵이 됐다가 아슬아슬하게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할 텐데 또 그 미국 최초로 탄핵을 당한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한국하고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요. 의회가 뭐 주도했다는 거 이런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한 표 차로 부결된 사연은 무엇인가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주 재미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잘 아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쓴 책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존슨이 탄핵을 당했을 때 그 결과는 부결이었다. 누구 때문에? 로스 상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자, 이 존슨은 누구냐 하면 원래 남부 출신 사람인데 링컨이 암살당할 때 부통령이었습니다. 남부 출신이었지만 링컨과 정책의 맥을 같이 해서 같이 부통령 일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권한대행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권한대행이 아니라 이어받아서 부통령으로서. 그러니 그 북부 쪽에 있는 의원들이 굉장히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런 거죠. 국회가 임명하거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 사람의 인사를 문제 삼아서 탄핵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하원에서 여기 우리하고 달리 하원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상원에서 이제 투표를 해서 되면 되는 건데 맨 마지막에 미국 상원 의원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드먼드 G 로스라는 사람이 반대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부결이 됐다. 우리로 치면 기각이 됐다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뭐 여기가 아주 재미나게 잘 돼 있어서 또 비슷한 게 뭐냐면 그때도 언론이 선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가 대통령을 완전히 공격하고 하는 그것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로스가 반대함으로써 이건 완전히 기각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뭐 하원에서 워낙 빨리 처리됐기 때문에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슬슬 이상한 소문에 휩싸이면서 뭐 되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 탄핵은 로스가 반대하면서 끝났습니다. 로스는 왜 반대했는가? 자기는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존슨 대통령도 반대했습니다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얘기를 한번 그의 수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내에 동등한 기관인 행정부의 독립성이 심의를 받은 것이었다. 만약 대통령이 불충분한 증거와 당파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내쫓기게 되면 대통령직의 권위는 크게 실추될 것이며 결국은 입법부의 종속기관으로 지위가 전락하고 말 것이다. 우리의 훌륭한 정치 조직을 타락시켜 의회 내에 당파 독재 정치를 실현하려는 시도였다. 그것은 이 나라가 탄생한 이래 가장 교활한 위험이었으며 미국 정치의 가장 악랄한 요소에 의해 조종되는 것이었다. 만약 존슨이 비당파적인 투표로 무죄가 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당파에 의한 통치의 위험성을 면치 못했을 것이고 다수에 따른 특징을 나타냄으로써 국가조차 위험 속으로 몰아넣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존슨은 암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정치적 삶은 불행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게 될지 또 미국의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금주의 커버 스토리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룸에는 재미난 그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5분위 소득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소득의 몇 배나 될까? 몇 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100으로 나눠서 20등 안에 드는 사람하고 80등 이하하고 한국의 소득 배율은 5.4배입니다. 우리 하위 20%보다 한 5배 정도 상위 20%가 소득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양극화가 어떤 편이겠습니까? 한국을 보면요, 한국보다 더 많은 나라가, 우리가 17위 수준이랍니다. 17위. 5.4인데요. 1등은 칠레입니다. 10.6. 그 다음이 멕시코 10.4. 10배 정도 되는 거죠. 미국도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에 비해서 8.7배, 4등. 터키는 7.6배, 스페인이 6.7배, 그리스는 6.3배, 일본은 6.1배. 또 캐나다가 5.5, 한국이 5.4, 한국 밑으로 보면요. 뉴질랜드가 5.3, 아일랜드가 4.8, 독일이 4.4, 프랑스가 4.4, 스웨덴 4.2, 아이슬란드가 맨 밑에 있는데 3.4 정도 된다는 거죠. 한국의 소득 비율 5.4배는 영국, 일본보다 양극화는 아직 덜하다. 자, 양극화의 문제는 굉장히 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소득 균형을 줄이려는 노력들은 계속해야 되지만 그게 인위적으로 되다 보면 많이 버는 데서 세금을 많이 내서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데 그 세금을 누군가에게만 많이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증세가 되고 증세가 되다 보면 오히려 개인들에게 오는 소득은 훨씬 적고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다음에 해외 명칼럼을 한번 보면요. 월스트리트저널 1월 24일자에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살릴 거란 기대는 접어라 라는 사설이 나와 있네요. Don't bet on Trump to deliver a US growth miracle.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성장 기적을 다시 갖다 줄 거라고 배팅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거 쉽지 않다 이런 겁니다. 트럼프 당선 직후 미국의 주식시장은 한동안 랠리를 보였다. 그의 경기 부양 공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트럼프는 실제 선거 캠페인 중 4%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5, 6%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과연 트럼프는 약속대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글쎄요. 자, 이번에 이 사설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요.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부의장을 지낸 앨런 블런더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해리 트루만 이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뀔 때마다 성장률은 떨어졌다. 또 반대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뀔 때마다 성장률이 올라갔다. 그래서 오바마에서 트럼프가 바뀔 때 트럼프의 오바마의 두 번째 임기 중 성장률이 2.2%였기 때문에 오히려 고도 성장은 고사하고 트럼프 때 이 기록만 깨더라도 대단한 것이다. 글쎄요, 요 기사까지만 봐서는 과연 그 과거의 그 역사 환경이 다를 텐데 공화당에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그 통계의 개연성만으로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기적인 어떤 그 성장 같은 건 더 가능할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여기가 이런 경제, 결국은 이제 이 개입이라는 건 어떤 형태의 개입이라도 경제에 부담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자율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조정 기능을 버리게 되니까. 그러나 단기적으로 미국의 성장률을 올릴 가능성은 오히려 크다는 생각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금주에 제가 정리한 고전 명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랜들 홀콤이라는 분의 기업가 정신과 경제적 진보라는 책에서 뽑았습니다. 이분은 몽벨렌 소사이어티 MPS의 멤버이기도 하고 해서 금년에 저희가 주최하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하는 2017 MPS 서울 리저널 미팅에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일부러 책을 한번 봤더니 좋은 게 많아요. 그 문구는 이런 걸 뽑아봤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경제적 진보의 엔진이고 경제 성장은 경제적 진보의 부산물이다.
자,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경제하면 뭐 내가 대통령이든 어떤 장관이든 목표를 경제 성장으로만 잡더라. 그죠? 경제가 나아지는 지표를 경제 성장으로만 잡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진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보, 프로그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책 제목이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Progress인데 이런 거죠. 경제적 진보가 없으면 경제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인간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의미에서 복지라는 것은 이 각종 재화가 양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화가 나온 거, 또 새로운 생산 방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1인당 GDP가, 1인당 소득이 20세기 초에 비해서 20세기 말에 7배가 늘었다. 그렇다고 밥을 7번 먹느냐, 이거. 잠을 7번 잡니까? 그거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말 타던 사람들이 자동차 타는 걸로,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타자기 치던 사람이 컴퓨터 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면서 달라진다. 그래서 새로운 혁신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더 많이 양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경제적 진보는 복지 극대화에 매우 중요하다. 정태적인 파레토 최적 자원 배분의 목표를 겨냥하는 것은 복지 극대화를 방해한다. 복지 극대화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그 과정은 기업가 정신에 의해 움직이고 경제적 진보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특히나 요 끝에 요 문장만 읽어드리고요. 홀콘 교수는 특히 기업가정 활동 그 자체가 나중에 기업가적 기회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진보하는 경제는 더욱 번성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런 거 있어요. 시장에서의 기업가 정신은 진보를 낳지만 정치적 기업가 정신은 약탈을 낳는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끊임없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그중에 기회를 찾아서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흉년이 들어서 쌀값이 올랐다. 그럼 많은 기업가들이 그쪽에 가서 비쌀 때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어떻게 됩니까? 물량이 많아져서 다시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찾아내는 게 기업가라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게 악용이 되면 어디 빈 법의 허점이나 이 최순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갖게 되는데 이 정치적 기업가 정신은 오히려 약탈을 낳는다. 이 사람의 메인 테마는 아니지만 시장에서의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